리턴 극장의 모든 목소리는 AI 보이스가 아닌 직접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해외 파견으로 인해 갓 성인이 된 민재는 몇 년 만에 할아버지가 사는 깊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인구 80명 남짓한 작은 촌동네였다. 가로등도 몇 개 없었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만 메아리치는 완전한 시골이었다.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스쳐 지나갔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은 점점 비어갔다. 마지막 정류장까지 타고 있는 사람은 민재뿐이었다. 버스 기사가 룸미러로 민재를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다. 저기 학생, 혹시 태순리 가는 거 맞아? 네, 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 요즘도 그 동네 사람이 살긴 하나 있는데. 버스 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는 듯한 묘한 기색이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민재는 낡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정류장은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제 구조물이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운기를 몰고 나타난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재야, 많이 컸구나. 어서 타거라. 민재는 할아버지의 경운기에 올라탔다. 덜컹거리는 경운기는 비포장도로를 천천히 달렸다. 주변에는 논밭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민재를 힐끗 보더니 곧 시선을 피했다. 마치 뭔가를 들켰다는 듯한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10분쯤 달리자 할아버지의 집이 나타났다. 기와지붕의 오래된 한옥이었다. 집 뒤편으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최근에 판 듯한 흙더미가 있었고 그 위에 삽이 꽂혀 있었다. 집이 좀 낡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없을 거다. 들어가거라. 할아버지는 친절했다. 매일 장작불에 국을 끓이고 마당에 있는 앵두나무에서 앵두를 따주시기도 했다. 저녁에는 고구마를 구워주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재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게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빙빙 돌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밤마다 민재의 방문 앞에 와서 가만히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자니? 그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속삭임은 묘하게 섬뜩했다. 그러나 첫날 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잠에 들려던 민재는 집 뒤편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잠이 깼다.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할아버지가 새끼줄에 묶인 무언가를 질질 끌고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팔과 다리가 축 늘어진 채 끌려가는 모습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마을 전체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창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방금 본 충격적인 장면이 환상이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갓 구운 계란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잘 잤니, 민재야? 시골 밤 공기가 좋지? 네, 할아버지. 그는 어젯밤 본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평온해 보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가자 그는 신문을 펼쳐 들었다. 그리고 맨 앞장 기사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근처 읍내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기사였다. 실종된 시간은 바로 어젯밤이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어젯밤 목격한 것이 혹시 그 실종 여성은 아닐까? 그는 집 뒤편 대나무 숲이 궁금해졌다. 할아버지가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그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향했다. 대나무 숲 입구는 어둡고 음산했다. 바람에 대나무가 서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천천히 숲 안으로 들어갔다. 발밑에 흙은 축축했고 곳곳에 지게와 새끼줄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진흙 속에 반쯤 묻힌 물건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여성용 핸드폰 케이스였다. 분홍색 케이스에는 작은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다. 그는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거기서 뭐하니?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시골 숲에선 아무거나 주우면 안 된단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민재의 손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빼앗았다. 그리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십 번 해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민재야. 할아버지가 닭 한 마리 잡아놨으니. 민재는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어둠 속에서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핸드폰 케이스는 대체 왜 그곳에 떨어져 있었을까? 그날 오후 갑자기 할아버지는 민재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다. 시골은 전파가 잘 안 잡혀. 이 기회에 핸드폰 좀 멀리하며 살아보거라. 네? 할아버지, 안 그래도 괜찮아요. 어서 며칠이면 돌려줄 테니까. 할아버지의 처음 들어본 강한 어투에 그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다.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마당으로 나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따라붙었다.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냐고 물었다. 민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할아버지는 날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야. 하나뿐인 손준이 그러시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규칙이었다. 제목은 민재 생활규칙이었다. 내용을 읽은 그는 소름이 돋았다. 저녁 8시 이후 외출 금지, 낯선 사람과 대화 금지, 창고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마지막 규칙 아래에는 빨간 펜으로 2번이나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다. 밤마다 방문을 확인하러 왔고 그는 점점 자신이 감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너를 위해서야. 시골은 위험한 곳이거든. 그러나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할아버지였다. 그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핸드폰도 없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걸어서 2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감시 아래에서 집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며칠 뒤 마을에 새로운 순경이 부임했다. 이름은 김도현이었다. 젊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마을을 순찰하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도연은 이 마을로 오기 전 신문에서 읍내 실종 사건을 읽었었다. 여성의 마지막 동선이 이 근방이었다는 기사였다. 그는 혹시 마을 근처에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대나무숲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다. 숲 입구에는 지게와 새끼줄이 놓여 있었고 진흙 묻은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나뭇잎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그것은 민재였다. 거기 누구세요? 민재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다. 도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경 청년, 우리 손주가 사람을 무서워해서요.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도연을 훑고 있었다. 마치 그를 평가하는 것 같았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도연은 자리를 떠났지만 민재의 겁먹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는 다음날 마을 주민 몇 명에게 대나무 숲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마치 암기한 듯이 똑같은 문장으로 우리 마을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편안하고.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 태순리는. 동네 사람들은 다 같이 마치 짠 듯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억양까지 비슷했다. 도연은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아이가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 했다. 그 순간 한 주민이 급히 달려와 아이의 입을 막고 끌고 갔다. 도연과 눈이 마주친 주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애가 겁이 많아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도연은 그날 오후 마을이장을 만났다. 이장은 과하게 공손한 태도로 도연을 맞이했다. 순경님, 저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이 동네는 외지 사람이 오래 못 있더라고요. 뭐가 안 맞는 건지. 그 말투는 경고처럼 들렸다. 도연은 이 마을 전체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침묵에 길들여진 마을. 아니, 공포에 지배당한 마을이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대나무 숲을 다시 찾았다.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땅 위에는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손전등 불빛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포착되었다. 찰나의 금속 반사광이었다. 도연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 흔적을 따라가자 구겨진 신분증 파편이 진흙 속에서 발견되었다. 실종된 여성의 것이었다. 그는 실종 사건 파일을 떠올렸다. 여성의 마지막 목격 장소, 시간, 그리고 특징들, 모든 것이 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손전등을 비추자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울상이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순경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도연과 민재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손에는 긴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민재야, 늦었다. 집에 가자. 그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민재는 떨리는 몸으로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도연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증거도 없었고 할아버지는 겉보기엔 그저 손주를 데려가는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다. 저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도연은 읍내경찰서에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기지국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통신이 차단된 것 같았다. 그는 직접 읍내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재가 도연을 보러 파출소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도연이 문을 열자 민재는 거의 쓰러질 듯이 안으로 들어왔다. 순경님,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몰래 겨우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천천히 말해보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본인에게 매일 약을 먹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한다는 것, 그리고 창고에 뭔가 있다는 것. 도연은 민재의 말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매일 살피고 관리하는 창고, 그 안에 분명 뭔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현재 시각 새벽 2시. 할아버지가 잠든 시간을 노려 둘은 파출소에서 나와 창고로 향하기 시작했다. 민재가 집안의 구조를 설명했고 도연은 손전등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준비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집 뒤편의 창고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창고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부엌 선반에 자물쇠를 보관하던 걸 민재가 알고 있었다. 둘은 열쇠를 조심스레 챙겼고 커다랗고 무거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안에서 역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도연은 손전등을 켰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숨이 멎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수십 년간 사라진 실종 여성들의 기사였다. 구석에는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모아둔 낡은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한 여성이 묶인 채 기절해 있었다. 도연은 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살아있었다. 빨리 풀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민재와 도연은 여성을 묶어두던 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쾅소리가 크게 들리며 창고 문이 닫혔다. 정적이 흘렀다. 둘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다. 도연의 손전등 불빛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그 얼굴에는 온화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민재야, 순경 청년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도연은 민재를 뒤로 보내고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도끼 내려놓으세요. 젊은 친구, 여긴 네가 아는 세상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도끼를 들어 올렸다. 도연은 긴장했다. 그 순간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그만해요. 할아버지는 민재를 바라봤다. 잠깐 멈칫하더니 배를 잡고 웃었다. 그것은 사람의 웃음이 아닌 악마의 웃음 같았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광기가 담겨 있었다. 민재야, 이 하레베는 이 마을을 통솔하는 신이란다. 여기 대산리에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정화시킬 수 있어. 저기 묶여있는 여자는 이웃집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어. 내가 그토록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말이지. 벌을 받아야 할 악마에게 신이 벌을 주는 것뿐이란다. 순경 청년도 이쯤하고 조용히 돌아가요. 내 이번 일까지는 실수로 너그러이 넘어가 줄 터이니. 도연과 민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 뒤틀린 신념이 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이건 정화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말로는 안 되는 순경 나부랭이구만. 어쩔 수 없지 그럼. 할아버지가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날이 손전등 불빛에 번뜩였다. 그 순간 민재가 외쳤다. 할아버지! 민재가 옆에 있던 삽을 집어들고 할아버지의 팔을 내리치자 할아버지가 고통의 신음을 내며 도끼를 떨어뜨렸다. 도연은 그 틈을 타 기절한 여성을 부축해 창고 밖으로 끌어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할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민재에게 달려들었다. 민재는 뒤로 넘어지며 창고 밖으로 굴러나왔다. 그 순간 도연이 삽을 들어 할아버지의 뒤통수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리고 민재를 일으켜 세웠고 셋은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도망쳤다. 할아버지는 뒤에서 울부짖었다. 민재야, 너는 내 손주야. 도망가지 마. 돌아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놓친 울부짖음 같았다. 셋은 마을 입구로 빠르게 달렸다. 뒤에서 할아버지와 주민 몇 명이 금방 쫓아왔고 손전등 불빛이 그들의 등 뒤를 비췄다. 도연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기절한 여성을 업고 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전원이 마을 입구에 위치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마을이장이 말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평화와 질서를 깨뜨릴 순 없지요. 도연은 깨달았다. 이 마을 전체가 할아버지의 범죄를 묵인하고 있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건 범죄입니다. 닥쳐! 경찰 새끼가 뭘 한다고? 할아버지는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주는 참어른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새끼야. 주민들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때 뒤에서 할아버지가 걸어 나왔다. 숨이 가빠 보였지만 여전히 도끼를 들고 있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저놈은 내 손주가 아니라 악마의 빙이 된 사탄입니다. 앞에 있는 악마 3명, 오늘 밤 다 죽입시다. 할아버지의 선언이 끝나자 주민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곡괭이, 낫, 쇠스랑 같은 농기구들이 들려 있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연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마을 입구 왼쪽으로 논두길이 보였다. 어둠 속이지만 저 길로 직진하면 국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씨, 여성분 없고 저쪽 논두길로 뛰세요. 최대한 빨리. 하지만 순경님은 전 괜찮습니다. 어서 가세요. 도연은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지한 총기를 꺼내들고 주민들 앞을 가로막았다. 민재는 기절한 여성을 업고 논두길로 뛰기 시작했다. 주민 몇 명이 민재를 쫓으려 했지만 도연이 그들 앞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매운 액체가 퍼지자 앞장선 주민들이 눈을 비비며 뒤로 물러섰다. 물러서세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게 달려들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수십 명의 주민들을 혼자 맡기엔 역부족이었다. 곡괭이가 그의 목을 강타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피가 제복을 적시기 시작했다. 도연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민재와 여자가 논두길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며 눈을 감았다.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등에 업힌 여성의 몸무게가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도였다. 민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도로까지 달렸다. 그리고 지나가는 트럭 앞에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게 무슨... 경찰 불러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읍내 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태술리 마을에 도착했다. 민재의 증언과 구조된 여성의 상태, 그리고 실종 사건들의 정황이 모두 일치했다. 경찰들은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들어갔다. 그러나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집집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는 핏자국이 낭자했지만 시신도 없었다. 창고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대나무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도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민 80명 전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짐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수색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지만 단 한 명의 주민도 찾을 수 없었다. 도연 순경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한 달 후, 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도시로 돌아왔다. 그러나 악몽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자니?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도연 순경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구조된 여성도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3년 후,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애썼다. 박지은 씨는 천천히 회복되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다. 둘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저녁,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민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잘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는 새로운 곳에서 털을 다시 잡았단다. 넌 정말 착하고 영특한 손주였어. 하지만 결국 세상의 악에 물들고 말았구나.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 하레비가 직접 민재 너를 정화시켜주마. 전화가 끊어졌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추적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산속 어딘가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새로운 마을, 새로운 희생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